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2018년 9월 한 응급대원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아내 사망 후 그가 수령한 보험금도 약 3억 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살해 도구입니다. 살해 도구가 안약이었습니다. 안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오늘은 이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백승만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약을 개발하는 연구도 많이 하지만 약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텔 살인 사건이라든지 각종 강력 범죄에도 약들이 좀 엉뚱한 용도로 쓰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의약품을 좀 안전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이런 주제로 책을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아주 쇼킹한 의약품으로 인한 살인사건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지역 응급대원으로서 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기소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구매를 했습니다. 비진이라고 하는 안약이에요. 이 안약은 원래 안구충혈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즉 눈이 빨개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혈관이 좀 확장된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 이 비진이라는 약을 안약으로 넣으면 혈관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눈이 충혈된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약이 많이 들어가면은 다른 혈관도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안구에 있는 혈관뿐만 아니라 혈관 우리 온몸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심장에도 있고 팔, 다리 모든 조직에 혈관은 들어갑니다. 이 혈관들이 전부 다 수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냥 사건이 끝난 걸로 알았는데 처가댁 쪽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죽었을 당시 나이가 35세인데 35세의 건강한 여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확인하려면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신은 이미 화장된 상태였습니다. 증거 없으면 무죄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아내가 사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위해서 일부 장기가 따로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부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그 장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안약의 성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넣어줬을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살펴보다 보니 결국 남편이 이제 범인으로 특정이 된 것이죠. 그렇게 남편은 구속이 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신청하고서 지금 풀려났는데 2024년에 이 남편은 다른 사건으로 또 기소가 됩니다. 이번엔 뭐냐면은 자기 딸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용량이 2가지고 좀 용량이 많은 것은 전문의약품, 용량이 좀 낮은 것은 일반의약품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을 약국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은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약물이 있는데 코에 뿌리는 제제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코의 혈관을 수축시키겠죠. 그럼 콧물이 멈추는 거예요. 비강 스프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약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약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위험한 약물의 농도가 쓸데없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안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강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 이렇게 쥐고서 스프레이를 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에서 뿌리게 되면 코 가운데 비중격으로 이 약물이 몰리게 돼요.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약물의 농도가 쓸데없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강 스프레이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은 오른손을 가지고 왼쪽에다 뿌려야 돼요.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에다 뿌려야만 합니다. 즉 양쪽 코벽을 향하게끔 뿌려야만 이 약물이 알맞은 농도로 정확한 위치에 뿌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반 의약품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에 걸어 들어갔어요. 나 몸이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머리가 좀 어지럽다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그러면은 뇌를 한번 촬영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하필이면 폐소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촬영은 사실 30분 정도 끝나긴 하는데 30분 나는 너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좀 안정시키는 약, 안정제를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병원에서 이 간호사가 베르세드를 찾아야 되는데 약을 잘못 찾은 거예요. 베르세드를 찾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철자로 시작하는 베크로늄이라고 하는 약을 꺼내게 됩니다. 그럼 이 약이 무슨 약이냐면 근육 마비제예요.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막아서 우리가 써야 되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됩니다. 신경막이 안 움직여요. 결국 이 샬리 머피라고 하는 환자는 진정제를 맞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뇌 CT, PET를 촬영하고서 끝났을 상황인데 뜻밖의 호흡 마비제를 맞게 되고 결국 그 다음날 사망하게 되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과실치사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독극물의 대명사라고 하면 청산가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청산가리 같은 경우는 200mg 정도로 사람이 죽곤 하거든요. 체중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크로늄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1에서 10mg 정도만 있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극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베크로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전 잉카 제국, 마야 제국 그런 중남미 시절에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던 독극물이에요. 독화살에 묻히던 독입니다. 그 독을 우리가 농도를 극도로 희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쓴 케이스죠. 이 베크로늄을 약으로 쓸 수는 있어요. 약으로 쓰면은 이제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지 않고서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즉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담당 간호사는 병원에 바로 신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이 간호사한테만 떠넘기는 거예요. 간호사는 그때 약을 엉뚱하게 꺼내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사실 엉뚱한 약을 꺼내면은 약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때 전자케미cal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못 타이핑을 하면 안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꺼내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게 관행이었거든요.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행동이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실형까지 선고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칼 앤서니 코폴리노라고 하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의약품 살인마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냥 마취과 의사였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폴리노가 옆집에 있던 사람과 바람이 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바람난 여자를 이제 불륜녀 1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륜녀 2도 있거든요. 불륜만 해도 사실 되게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불륜녀 1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코폴리노 마취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호흡 근육 마비제인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약을 불륜녀 1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신 남편한테 이 약을 주사를 놓으라고 해요. 이 불륜녀 1이 주사를 놓다가 좀 당황했는지 제대로 못 놔요. 그래서 피해자가 완벽하게 죽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코폴리노한테 와가지고 어떡하지라고 하니까 코폴리노가 베개를 가지고 이 남자를 죽입니다. 자, 이 사망 사건은 그냥 돌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마음껏 불륜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 코폴리노라고 하는 남자는 아무도 모르는 아내와 함께 2년 정도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다시 한번 바람을 핀 거예요. 이걸 불륜녀 2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유한 불륜녀 2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코폴리노는 이제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한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은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아내한테 주사를 놓고 이 아내는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돌연사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보가 들어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남자가 이상하다.
남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2명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불륜녀 1이에요. 자기 코폴리노로 가는 남자를 따라왔으나 전적 코폴리노는 아내도 아닌 불륜녀 2한테 마음이 끌려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불륜녀 1은 상당한 증오를 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주치의는 굉장히 심각하게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살인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살인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살인은 증인은 있어요. 이 불륜녀 1이 자기가 했다고 해요.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증인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라고 하면 좀 사체인데 사체는 지금 땅에 묻힌 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부검팀에서 이 사체를 분석을 해봤으나 범행에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한 호흡마비제, 석신일콜린 같은 물질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요. 두 번째 사건이 있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고 이거는 불륜녀 1도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직접 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 결정적으로 사체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검팀에서 바로 이 사체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범인의 용의 주도함이 드러나요. 이 코폴리노가 사용한 석신일콜린은 분해가 정말 빨라요. 1분 만에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석신일콜린이 굉장히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한 10분 만에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을 찾을 수가 없겠죠. 부검팀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석신일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해가 되면은 분해 산물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분해 산물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해 산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코폴리노의 용의주도함이 또 드러나요. 석신일콜린은 분해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럼 이 물질이 코폴리노가 넣어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검팀도 이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석신일콜린이라고 하는 약물이 1분 만에 다 분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분해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던 물질이 되겠지만 중간에 분해가 된다면 분해는 한 2단계를 거치거든요. 한 단계만 거친 이 중간체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중간체는 실제 방광기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남아있을 여지가 있죠.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분해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중간체를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중간체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즉 중간체가 남아있게 되면 이 석신일 모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찾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넣어줬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부검팀은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아내의 사체에서 석신일 모노콜린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출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죠. 코폴리노는 자기는 정말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완전 범죄를 잡아내는 또 다른 전문가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의약품 살인만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약은 독이고 또 독은 약이다. 중요한 것은 양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스위스의 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톡스 같은 경우도 인류가 찾아낸 가장 위험한 독이거든요. 혹은 화학 무기가 그대로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이 약이 되기도 하고 혹은 타이레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약은 그 자체로는 선악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은 아주 좋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낸 안전한 사용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의 약품이든 전문의 약품이든 용법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약,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그 약, 우유주사입니다.